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판결이 잠시 뒤에 내려지게 됩니다. 네,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팽재용 정치부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실제로 1심과 2심 판단이 상반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은 각각 유죄와 무죄였는데 그렇죠. 일단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네. 일단 1심에서는 실형 선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추징 1억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도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 와서 엄청 치열하게 다퉜는데 결국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이제 윤승모 씨의 어떤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돈을 받을 동기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윤승모 씨가 허위 진술 가능성이 크다. 이래서 사실은 무죄를 선고한 거죠. 그러니까 돈 전달자의 어떤 진술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검찰 항소에서 지금 대법원에서 선고를 지금 오늘 2시에 할 예정인데 이건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자체에서도 그 윤승모 씨 진술의 어떤 신빙성에 관해서 홍준표 대표가 아니고 윤승모 씨 진술을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면 1심의 무죄는 잘못됐다고 해서 파기환송할 거고요. 오히려 이제 홍준표 대표가 주장했던 것이 맞다고 보면 대법원에서는 그대로 무죄로 확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윤승모 씨 진술이 좌우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방금 저희가 최희중 변호사랄지 여러 가지 뇌물죄 무죄 부분에서 파기환송이 됐지만 파기환송의 어떤 확률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홍준표 대표 사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달자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홍준표 대표는 굉장히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가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제시한 8가지만 가지고도 이건 무죄가 충분히 된다. 그런 아주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선고라는 건 말이죠. 아무리 당사자가 자신하고 이제 변호사와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건 100% 무죄다고 생각하는 사건인데 무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또 유죄다고 생각하는데도 또 무죄 선고가 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기 때문에 결국 선고 결과는 좀 지켜봐야 한다. 검찰이 제출하는 추가적인 유력 증거나 이런 것들은 자, 저희가 지금 잠시만요. 이 시각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제천에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제천 화재 참사 현장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제천 화재 피해가 아시다시피 예상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격 문 대통령이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과 수석들과의 오전 회의에서 제천 화재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다 그렇습니다. 보니 이날 공식 일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급박하게 이곳으로 현장을 방문해 보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 점검 회의에서도 원래 예정됐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취소가 됐고요. 제천 화재 사건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오늘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가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이제 신속하게 이제 지휘를 하면서 이 사고가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이제 지시를 한 것이 있고요. 오늘 오전에도 이제 현안 점검 회의를 하면서도 여기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화재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현재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어제 그 밤에 피해자가 많아지면서 결정한 거 봐야겠죠, 그죠? 이게 사고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상자가 또 발생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현장의 문제라든지 이제 사고 수습에 대한 이제 정부의 대처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이 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더욱 신경을 쓰게 된 것으로 현재 또 보이기도 하고 있고요. 이 청와대는 특히 이제 제천 화재 참사 관련 상황을 현재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신속한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특히 현장에 지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가 있는데 이 실시간으로 청와대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곳에 내려가서 관련 현안을 좀 보고받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모든 관계 부처가 현재 이 사안에 집중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만큼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사건이 정말 큰 사건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정확히 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실시간 보고를 받으면서 수습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수장이 이렇게 그 큰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을 직접 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지켜야 사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예. 그걸 가장 굉장히 앞세우는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자체는 일단 지금 영도 낚싯배 사고 자체가 물론 국가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 20일도 안 돼갖고 저런 이제 대형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이것이 정부의 책임이 없든 이것은 국가적 책임이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결국 그거에 대한 이제 관심 표명이고 만약에 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실한 대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책을 어떻게 개조할 것이냐,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이냐 그런 부분도 아마 지시할 것 같아요. 또 하나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일단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애도 차원에서도 아마 직접 내려간 것이 아닌가. 사실 뭐 피해자 측에서 정말 황망하고 아주 슬프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와서 위로의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뭐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다 볼 수 있는 거죠. 황망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각 국가의 수장이 와서 위로를 해준다면 그나마 그래도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는 모습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제 보니까 그 3대가 이렇게 예, 또 그렇죠. 사망한 사건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고의 피해가 왜 이렇게 컸는지 그리고 이런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현장에서 지금 소방 당국에서 이번 화재의 원인 그리고 이번 화재가 왜 이렇게 컸는지 그리고 초기 대응이 지금 현재 부족했다라는 질타도 이어지고 있는데 소방 당국이 이와 관련된 설명도 지금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그 현장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이 소방 관계자들이 지금 이제 악수를 하면서 현장 그렇습니다. 상황을 또 보고받고 있는 모습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로서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부분을 고쳐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렇게 현장에서 수습을 지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부 그리고 이 기관들에서의 이 유동적인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에 듣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느끼는 것도 체감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이 보신 대로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을 방문한 모습 보고 계신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천 화재 피해가 예상보다 굉장히 컸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피해자들이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을 만나는 계획은 있는지 좀 어떻습니까?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고 예. 현재 그림만 보면은 소방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현장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부터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보고를 받았었고 예. 이제 지휘를 했었었는데 이번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봐야겠다라고 전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사건 사고 그리고 재해 현장은 저번에 포항 지진 때도 이제 앞서 방문을 했던 사례가 있고 그렇죠. 이번에도 방문을 하게 된 것인데 그만큼 이 나라에서 큰 사건임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대응 같은 것도 그렇고 수습하는 데 있어서도 이 수장이 방문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것도 좀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과 좀 비교가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번 그 영도 낚시 사건 때도 이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 것도 공개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세월호 사건 때는 뭐 해경이 어떤 잘못된 걸 굉장히 은폐하려고 했고 예. 대통령이 어디 7시간 어디 있었느냐 그런 거 다 은폐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영도 낚시 사건 때도 해경이 뭐 상당히 출동이 늦었어요. 골든타임 놓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래야지 그다음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부분 자체도 아마 이번에 뭐 소방대원들의 어떤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참사가 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대통령이 일단 뭐
전적으로 내려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유가족이랄지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직접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듣기만 하잖아요. 뭐 필로티에 의한 건물의 문제점, 그다음에 뭐 외장재에 의한 문제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뭐 탁상으로만 뭐 얘기할 게 아니고 직접 내려서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성이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어떤 외장재, 마감재 자체를 내연성이 있는 불에 강한 그런 걸로 그렇죠.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보조 아니면 계도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고, 이걸 대통령에게 건의했을 때 대통령은 현장에 내려가 봤기 때문에 그것을 실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장 그림을 보시면은 예. 소방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이 현장 상황을 체크를 하고 다 그리고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 보고를 받고 있는 현재 지금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을 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화재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예. 그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제도적 보완점도 추가적으로 정부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소방당국에 대한 보고를 저렇게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본다는 건 그만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반복이 되는 경향이 적고 있는데 예. 이 같은 반복되는 것을 좀 어떻게 하면 보완책을 만들고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렇습니다. 낮부터 계속해서 지금 화재 진압을 했고 또 추가적인 뭐 잔불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인 정리를 하느라 굉장히 좀 분주하고 지쳐 있을 소방관들을 굉장히 격려를 하려고 직접 그렇습니다.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소방 관계자들 저 자리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네. 뭐 화재는 모두 진압됐기 때문에 내부 뭐 추가 피해자 발견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어떤 절차들이 남아 그런 있습니까?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어제 이제 화재 진압은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됐고 또 밤새 인명 피해에 대한 수색 작업도 이뤄진 상황인데요. 예. 혹시나 지금 현재 추가로 이제 발견이 될 수 있는 사상자라든지 아니면 희생자들이 추가로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 오전부터 이제 합동 감식을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이제 소방당국, 경찰과 함께 이제 합동 감식을 하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 왜 불이 났는지, 어디서 정확히 발화 지점이 났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올 수 어느 있는 정도 부분입니다. 기간을 두고 이런 원인 규명이 좀 나올 것이라 시간은 조금 예상하십니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당장 발화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 그리고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지금 현재 뭐 주변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가 불꽃이 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예. 다른 정기적 결함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불이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불이 왜 이렇게 커지고 피해가 컸는지 사실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많기 시간에 번진 그 때문에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한 규명이. 2, 3분 만에 연기가 가득 나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 출입구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불이 빠르게 번진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지금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정확한 이유, 원인 등이 좀 더 나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보여집니다. 이게 그 필로티가 참 문제인 게 예전에 15년 1월에 그 의정부 사고도 그렇고요. 뭐 이번에 지진 때 포항 지진 때도 그 필로티 있는 건물이 위험했었고 또 이번에도 필로티 구조의 1층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데 일단 이런 거에 대한 건축물 법 관련된 어떤 정비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상당히. 그렇습니다. 필로티 공법이 사실 이제 건물의 공사비를 아끼고 예. 이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비용 절감의 그렇죠. 개념인 결국 거죠? 이제 비용 절감인데 비용 절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전성을 해쳤다 이런 것이 사실은 포항 지진이랄지 이번에 막 화재 참사를 통해서 입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향후에 있어서는 어떤 건축물의 어떤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필로티 공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영향을 받는가가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번 그 참사를 계기로 해서 필로티 공법에 대한 이제 새로운 어떤 지침을 좀 마련하고 법도 좀 개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너무나 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 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책임 소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따져야 할지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재를 따질 수는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방화냐, 예. 아니면 뭐 실화냐, 아니면 전기 합선이랄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었는데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목격자들이 처음에 목격자가 신고할 때는 뭐 자동차에서 불이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동차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방화일 가능성도 있는 예.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격자는 뭐 천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불이 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제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이 무엇이 있는가 밝혀져야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화재 현장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상황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아까 이어갔던 오늘 있을 대법원 판결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성완종 예. 리스트 사건으로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오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어떤 유력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요? 뭐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뭐 추가로 자료를 뭐 제출했다는 말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준표 대표의 유죄무죄는 이제 윤승무 전 경남기업, 그러니까 돈을 전달한 사람의 입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말의 어떤 진술의 어떤 신빙성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제 추가 자료 제출은 이제 그 부분에 관한 거겠죠. 그 신빙성은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그 신빙성이라는 것을. 신빙성이라는 자체는 이제 그 구체적 진술이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과연 타당하느냐. 적합한가.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또 다른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이걸 뭐 직접적으로 뭘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특히 뇌물죄 자체는 두 명이 은밀한 장소에서 주고받기 때문에 제3자가 목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로 정황적이고 간접적이고 이제 그런 것들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이제 윤승모 씨의 진술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서한종 회장이 극단지 선택하기 전에 남긴 녹취록이 있잖아요. 예. 그 내용에 보면 1억 원을 전달했다 홍준표 대표에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 메모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완종 리스트라는 예. 그 8명이 적힌 메모지, 얼마를 줬다고 적힌 메모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돈이 간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밝혀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번에 친박하고 홍준표 대표와 어떤 서로 설전을 하는 와중에 서청원 대표가 그에 관해서 좀 윤승모 씨의 진술과 관련해서 뭔가 스모킹건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회의원에 대한 그런 녹취록이 있다고 했는데 예. 결국 녹취록은 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녹취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은 대법원이기 때문에 증거를 채택할 수는 없지만 예. 사실은 신민식을 다투는데 어떤 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흐지부지 됐고 정말 녹취록이 있는 것이 녹취된 음성 파일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상당히 회의감이 좀 드는 그 회의적이라고 증거 볼수 있는 제출이라는 거죠. 건 항소심에서만 사실 관계를 따지는 항소심에서만 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대법원은요. 법률심이라고 해서 이제. 법률심인데 사실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증거를 낸다고 해서 채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판단하는 그렇죠. 게 아니고. 1심과 2심에 나온 재판 과정, 수사 기록, 증거를 종합해보고 거기에 의해서 유죄 무죄를 판단하고 이 항소심 재판이 잘못되었는지 그릇됐는지를 이제 그 재판 과정이 괜찮게 됐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증거를 취사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또 사실 인정에 관한 것에 있어서 잘못이 없는지 이제 그걸 따지는 것이 대법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항소심을 끝으로 해서 그 전까지 어떤 재판과 증거를 가지고 이제 대법원서는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만약에 대법원서 새로운 증거를 낸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한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재판관의 어떤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은 뭐 크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런데 만약에 결정적인 어떤 증거 새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걸 대법원서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지만 판단할 때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서청원 의원이 그 녹취한 내용을 대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근데 대법원 제출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뭐 윤승모 회장이 나한테 줬지만 뭐 좀 이거 안 줬다고 얘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을 했다고 한다면 결국 아무리 증거를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 돌려보낸다, 홍준표 다시 해라.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간접적으로 낸 거라 할지라도 심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윤 씨의 증언 신빙성 여부를 따지는 이유가 제3자, 그러니까 둘 간의 거래가 아닌 제3자의 증언이기 때문에 신빙성의 유무죄가 지금 뭐 여부가 지금 판가름 나야 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성완종 전 회장이 살아서 증언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건 좀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성완종 회장이 만약에 사망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내가 전달을 했는데 이제 전달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또 윤승무 씨를 통해서 전달을 한다면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 얘기를 하고 물질이 없어도 그런 증언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증거는요. 꼭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술 증거라 할지라도 그 말 자체가 신빙성 있으면 그 증거로 쓸 수 있는 거고 예. 많은 재판이 진술만 가지고 인정되는 재판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아요. 어떻게 보면 1심에서 유죄가 됐고 2심에서 부죄가 됐을 때 성완종 씨의 어떤 부재라는 것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럴 수 있죠.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성완종 회장이 만약 살아있다고 한다면 뭐 유죄 입증하는 데는 더욱더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사망을 했고 단지 살아 생전의 어떤 녹취 파일 그리고 이제 메모지를 가지고 이걸 입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죄를 입증하는 데서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홍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금 잘 다지고 있는 당내 입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또는 네. 더 견고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죠. 현재 당내 상황 좀 어떻습니까? 현재 홍준표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거의 민주당의 10석 가까이 지금 육박하고 있는 제1야당이고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보수통합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이 뭉치게 된다면 정말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그 입지도 확실히 탄탄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에서 이제 2등을 한 대통령 후보였기도 했고 그리고 현재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홍준표 대표는 현재 대통령 후보 그리고 지금 야당 대표가 되면서 정적인 입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야권에서 지금 홍준표 대표처럼 뭐 잘 싸운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 홍준표 대표의 존재감 매우 커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당내 상황에서도 현재 친홍계가 생겼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홍준표 대표의 입지는 매우 높습니다. 예. 최근에 원내대표 선거 김성태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가 뽑혔을 때도 이제 친홍 대 반홍의 싸움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친홍계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힘이 당내에서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현재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해서 당에서도 매우 지금 현재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무죄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홍준표 대표가 지금 계속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약간의 걸림돌이 됐던 게 이번 대법원 선거였거든요. 혹시나 대법원 선거에서 파기환송심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홍준표 대표는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에서 이 당원권 정지 상태를 잠시 일시 중단하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잠시 보류한다는 그런 지금 이제 당내 당원 당규상 이렇게 선고해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당원권 정지가 되지만 홍준표 대표는 예외로 이제 예외는 아니지만 새롭게 윤리위에서 심사를 봐가지고 예. 당원권 자, 정지에 대한 지금, 정지를 내놨었습니다. 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완구 전 총리가 이 의혹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이것도 영향이 미칠 것 같기도 하고요.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에 비해서는 이완구 전 총리가 사실은 무죄로 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와 관련된 이제 이 재판에 있어서는 윤승무 씨라는 전달자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툴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에 관해서 사실 결정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인가요? 2013년 4월에 재보궐선거 때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걸로 기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쇼핑백에 3천만 원을 받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줬다는 성완종 회장이 결국은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완종 회장의 어떤 녹취록, 그 리스트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이완구 전 총리는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없었고 대소시를 하는 있었기 때문에 경황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죄 입증이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났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고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 사건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유죄가 날 가능성은 굳이 둘 중에서는 홍 대표가 좀 더 높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우리 그것이 숫자로 따질 건 아니지만 그렇죠. 두 사건을 똑같이 봤을 보고 때.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완구 전 총리가 무죄 가능성이 좀 더 확률은 좀 높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이게 지난해 10월에 상고됐기 때문에 이게 1년 2개월 만에 이완구 전 총리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무죄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네. 사실 이완구 전 총리 당시 총리 네, 자리를 총리였죠. 역임을 했고 또 총리 자리를 역임한 지 얼마 안 얼마 안 돼서 또 됐었을 바로 때. 이런 사건에 예. 연루가 됐었기 때문에 최단기 총리라는 또 불명예도 안 왔고요. 이런 이완구 전 총리는 정치권에 이제 있다가 이제 예.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에서 이완구 총리의 그 역할 자체 그리고 기대한 바 이완구 컸었죠, 상당히. 총리가 또 충청권에서 또 충청권의 맹주다라는 표현을 예. 한때 들을 정도로 굉장히 정치인으로서의 입지가 탄탄했었고 총리가 되어서도 이제 성완종 리스트와 연관이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부패와의 부패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완구 전 총리의 역할론이 부각이 됐었던 사안에서 이제 성완종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 예. 그래서 고 성완종 회장에 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사실 자리에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충청권에서의 이제 보수 정치권 중에서는 이 충청권의 큰 정치인 한 명이 크게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예. 그래서 현재 충청권에서는 이제 이완구 전 총리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었고요. 예. 이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총리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치적 입지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번에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기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생겼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바로 이 여의도 정가의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또 안희정 충남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이렇게 무죄가 판정됐고 내 네. 억울함이 풀렸다라는 것 때문에 네. 조금씩 제동을 건다라고 한다면 네. 이런 내년 지방선거 또는 이런 충남 지금 또 들어오는 조금 전 소식 들어왔는데요. 네. 역시 홍준표 대표도 무죄로 확정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네. 무죄가 됐습니다. 예. 결국 이제 원심, 그러니까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결국 홍준표 대표는 이제 본인에 있어서 성완종 꼬리표를 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이제 대표된 다음에 당을 장악하는데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해왔거든요. 특히 일단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노이라 불리는데 김성태 의원을 당선을 시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당무 감사를 통해서 친박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던 그러한 자기와 좀 대책점에 서 있던 그러한 당협 위원장들을 제거하는 데는 거의 성공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최고위원 중에서 홍준표 대표하고 설전을 벌이고 장애가 되는 이제 유여의 최고위원의 이제 윤리 심사가 좀 앞두고 있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까지 홍준표 대표의 최고 걱정됐던 부분, 특히 현 자유한국당 중에서 친원과 관련된 그런 의원들이 걱정한 부분이 오늘 만약에 유죄가 나오게 되면 이게 엄청난 회오리반에 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이 무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본인 유지에 당을 이제 더욱더 공고하게 장악을 하고 어떤 보수 재건, 보수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1, 2심과의 쟁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가장 큰 배경은 어떻게 뭐라고 좀 봐야 될까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회장의 이제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군요. 돈 받을 이유가 이제 홍준표 대표한테 없고, 그다음에 그 진술 자체를 보면 약간 이제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게 사실은 배달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많이 역점을 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준표 대표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됐어요.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오늘이 가장 기분 좋고 최고 날이면서 앞으로 미래 정치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아주 해피한 날이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홍준표 대표는 당사에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당사에서 당무 일을 보면서 이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당사에 있는 만큼 오늘 중으로서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도 현재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앞으로 좀 이제 한국당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6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제 홍준표 대표의 역할론이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결과를 통해서 홍준표 대표는 당을 좀 더 공고히 당에서의 세력을 좀 더 공고히 다지고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홍 대표가 자신한 대로 무죄 판결이 나온 건데요. 이로써 2015년 4월부터 받아왔던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은 완전 떨쳐버리게 됐네요, 이제요. 이걸 꼬리표를. 그렇죠. 지난번 이제 대선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세탁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세탁기에 돌려낸다고 했는데 거기에 야당에서 받아쳐서 오히려 세탁기 들어갈 사람은 이제 홍준표 대표다.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사실은 지금 대법원의 재판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걸 유죄가 나오면 결국은 전과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세탁기 돌린다 그런 공격도 받고 그러는데, 향후에 있어서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야당이 됐건 아니면 자유한국당 내에
친홍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됐던 거는 이제 그것 가지고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제가 볼 때는 당무감사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향후에 당협위원장 임명이랄지 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아마 적극적인 공천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뭐 사당화라고 비난하는 측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렇죠. 뭐 좋게 말하면 당을 장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내드리는 게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모습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모습인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답을 해야 돼. 수사 검사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는가, 조작 배경과에 대해서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했는가. 이거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대법원에 확정 선고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이 점은 이완구 사건을 떠나서 이 나라의 전 법조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겁니다. 많은 검찰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사건 종료되기 전에 어떻게 법정에 제출한 증거를 보좌하니까 폐기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라면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그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측 주요 증인들이 있죠. 제가 뭐 일일이 이름은 거명치 않겠습니다만은 이모, 금모, 여모 뭐 등등 있는데 한모 그분들이 이 사건 및 다른 사건과 사건에 검찰에 계류가 됐었는데 쌍방 항소 포기를 했어요. 여러분 항소 포기 가능합니까? 쌍방이? 어떻게 이 사건에 관련 주요 검찰 측 중요 증인들이 쌍방 항소 포기를 합니까? 그런데 전평렬이라는 분은 같은 사건인데 대법원 상고심까지 갔어요. 나머지 주요 관련자들은 전부 다 항소 포기해버렸어요. 검찰도 포기하고 당사자들도 포기하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뭐 회유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점에 대해서 검찰은 답을 내놔야 돼요. 저는 작금에 여러 가지 검찰 개혁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당의 원내대표와 또 국무총리를 지낸 입장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 짓을 이 사건이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검찰이 개혁이 필요한가? 왜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해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많은 검찰 조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법조인들이 고민하고 정치권이 고민하고 이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바람직한 한 상이 정립돼야 적어도 제가 2년 7개월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낸 정말 칩거하면서 절치부심해가면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그 상념 속에서 기다려왔던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완구 개인이 3천만 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도 물론 사건 자체는 중요하지만 이 사건이 갖는 중요한 교훈적 의미는 반추하고 되돌아보고 검찰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그래 가면서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문제의 답을 여기서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부탁건데 언론인 여러분도 이 사건을 좀 분석하시고 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법 정의는 무엇인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께서도 고민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을 합니다. 저 개인의 무슨 사법적 승리 뭐 이런 차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잘못할 때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15년 4월 13일 날 국회에서 국무총리로서 목숨을 걸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이? 2015년 4월 13일 대정부 답변 국무총리 답변에서 이완구가 총리 신분으로 국민에게
목숨을 내놓겠다고 할 때는 네, 무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총리의 어떤 그 소회라고 할까요? 상당히 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2년 7개월간의 어떤 인고의 세월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이완구 전 총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거 이 원통함을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일단 뭐 정말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떠나서 대법원에서 일단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받지 않은 걸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국무총리에 있었는데 저런 것 때문에 사실은 최단기 국무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2년 넘는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 회유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마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되면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압박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무죄 주장을 했다는 취지로 보이고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나는 총리도 했고 정치를 보면 거물급인데 나한테 이 정도 할 정도 되면 과연 다른 서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런 취지의 지금 이완구 전 총리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위해서 굉장히 모든 걸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 오늘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이전에 입었던 상처를 회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는 나버린 그렇죠. 거고. 상처는 완전히 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좀 시대적 아이러니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완구 전 총리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무죄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 이 사건을 특별수사팀이었는데 수사팀을 이끌던 바로 검사가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시대적으로 어떤 흐름이 이게 오버랩 되면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전 총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짚어보자면 이제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를 했고 언론에 네. 얼굴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재개 발판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네. 뭐 재개 발판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뭐 가장 가까운 걸로 따지면은 뭐 지방선거가 있을 거고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재보궐선거가 지금 꼽힐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 2년 7개월이라는 시간 매우 깁니다. 그렇죠. 매우 긴 그 시간 동안 정권이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정치적 입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한 건 두말할 나위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년 7개월의 시간 동안 유무죄를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치명상을 입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무죄가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네. 예. 현재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네. 이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한국당 수석 대변인 장제원 의원이 굳은 논평을 냈는데요. 예. 이제 뭐 간단하게 첫 번째 문장부터 그렇습니다. 사필 규정이고 무척 기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 이번 선거에 대해서 당연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당을 혁신해 나가겠다 이런 또 의지를 현재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사에 지금 현재 머물고 있다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뒤인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지금까지 자신에 대한 입장 앞으로 홍준표 어떤 말 대표가 할까요? 뭐 앞서 홍준표 대표는 2심 판결 때도 그랬고 2심 판결에 무죄가 났을 때 맑은 눈으로 재판을 해준 이 재판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고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이 판결이 나기 전에 자신은 무죄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SNS에 자신이 그렇죠. 무죄인 이유를 많이 얘기를 했었고 사법부에도 양심 좀 믿는다는 말도 네, 했었고요. 그렇죠. 예. 무죄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했단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의 말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성완종 코리표가 이제 완전히 떼어졌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이제 힘을 더 받게 되는 그런 현재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당내 혁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현재 그리고 또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로서 어떻게 이 한국당을 혁신해 나가겠다. 본인의 이제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을 더 이제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예. 참고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네. 보여드리고 계신 홍준표 대표의 사진 그림은 예전 사진입니다. 예, 2심 판결을 2심 판결을 받고 나와서 네. 본인에 대한 뭐 억울함이나 뭐 무죄 그렇습니다. 판결에 대한 뭐 합당성을 이야기를 하는 그 인터뷰 장면이었고요. 현재 슬슬 이제, 홍준표 대표는 당사에서 당사에, 네. 머물고 있다는 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3시에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할 경우에는 또 연결해서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무죄로 나오면서 네. 뭐 정가에 미칠 영향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일단 당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박 청산 등의 어떤 혁신 작업도 그렇고 네.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고하게. 지금 현재 홍준표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난 뒤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많은 지금 체제가 많이 이제 홍준표 체계가 많이 잡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도 홍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친홍기죠. 김성태 의원이 현재 이제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돼 있고 그리고 당내에서도 현재 친홍이라고 친박이 원래 한국당의 최대 개파였다면 예. 지금은 친홍이 지금 최대 개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도 하거든요. 예. 물론 홍준표 대표는 자신은 개파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다라면서 선을 긋고 있지만 홍준표 대표 중심으로 당을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당내에서의 경쟁 그리고 경선은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당대표의 위치 그리고 어떤 전략을 짜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예. 홍준표 대표는 이제 선거도 무죄가 났고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서한종 리스트가 리스트도 이제 또 뗐기 때문에 훨씬 더 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졌고 좀 더 과감하게 자신의 그런 구상했던 정치 구상을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예. 말을 좀 역으로 본다면 네. 홍 대표 체제가 굉장히 견고해질 것이고 홍 예. 대표 체제에 반발하는 당내 다른 세력들은 더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가 그렇죠. 될 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런 다른 불만 세력들이 바깥으로 네. 오히려 뭐 탈당을 하거나 바른정당으로 옮겨가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지금 친홍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인사들 그리고 당내 사람들도 적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 말 그대로 최근에 당무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당무감사에서 이제 조직 강화 특위를 구성을 해서 당무감사에서 지역 위원장들을 교체하겠다. 60명이 넘는 현역 의원들 포함한 60명이 넘는 사람들을 현재 교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그 당무감사 물갈이 폭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을 해 나가겠다라는 이 구상도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지금 또 반발의 목소리도 있고 불만의 목소리도 이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뭐 탈당을 해서 뭐 다른 당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거기까지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당내 정치적 상황이라는 것이 예. 그렇게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미 홍준표 대표의 이 무대가 마련이 됐고 홍준표 대표 체제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친박 그리고 이 반홍 세력에 대한 입지는 또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원권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상고심 판결 이후에 항소심 판결 이후에 상고심 나기까지 당원권 정지가 일시적으로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렇게 상고심 판결이 무죄로 났으면 당원권도 당연히 이제 다시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풀리게 거고 당원권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회복이 되는 거고 이제 이 사건과 관련된 홍준표 대표에게 발목을 잡는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그렇습니다. 무죄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도 앞서 말씀드린 이완구 전 총리처럼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것이고 예.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타격도 최소화하면서 분명히 본인에 대한 입지도 확실히 굳어진 계기가 탄력을 됐다. 받게 됐네요. 탄력을 당연히 받게 그렇습니다. 되겠죠. 아까 이제 그 이완구 총리가 이 전 총리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번 사건이 검찰 개혁의 어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사건이었다는 말을 하셨는데 정가의 폭풍을 몰아온 이게 굉장히 메카톤급의 비리게이트였기 때문에 일단 무죄 판단이 났다는 거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판단에 있어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이 검찰 사건 중에서 특히 이제 정치와 관련된 사건, 그러니까 정치와 이슈가 됐던 사건에 있어서는 좀 엄격하게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론에 휘둘리는 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정권이 있고 그 정권 하에서 어떤 정치적 이슈가 터지고 그걸 수사를 할 때 과연 이게 엄격한 법률적 잣대와 양심에 의해서 수사를 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사실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무죄가 사실은 지금 이완구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무죄가 나왔으면 사실은 물론 뭐 검찰 입장에서는 뭐 수사를 해보니까 이건 명백히 받은 것이고 죄가 된다고 해서 기소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적어도 성완종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딱 이완구 전 총리하고 홍준표 대표 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안에 친박, 뭐 서청원 의원이랄지 또 친박의 실세들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있었지만 나머지는 다 제외하고 홍준표 대표하고 이완구 전 총리만 수사에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말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친박은 또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무죄가 나와서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정치적 사건이라고 해서 여론에 휘둘린다거나 아니면 정권의 눈치를 봐서 그런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뭐 그건 당연한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완구 전 총리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고 또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어떤 정권이 됐든 간에 이제 검찰은 어떤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이제 양심과 법률에 의해서 아무튼 수사를 좀 잘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뭐 교훈을 남겼다고 봅니다. 또 중간에 이제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법정 증거물을 폐기한 것에 대한 좀 억울함이나 좀 분노를 표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이제 법정 증거물 자체를 폐기했다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듣지 않아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 증거 자체가 이제 중간에 저희도 재판을 하다 보면 검찰에 요구를 하면 찾아봤는데 없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고의적이었다고 하면 그건 범죄 행위거든요. 그래서 예. 과연 증거가 폐기됐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는 법적인 측면에서 폐기된 것과 일반인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제 없어졌다는 할지 소멸됐다는 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만약에 이완구 전 총리가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증거물을 폐기했다 하면 그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를 충분히 삼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관계된 사람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 의미가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보신 대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네, 대법원은 금품 전달자들의 진술 능력에 증거 능력을 의심한 2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대법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혜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선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홍 대표가 2심에서 받은 무죄 선고는 확정됐습니다. 홍 대표는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 씨를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성 전 회장이 이미 숨진 상황에서 사실상 증거는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성 전 회장과 중간 전달자인 윤모 씨의 진술뿐이었습니다. 1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금품 중간 전달자인 윤 씨의 진술 내용에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또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증거 능력을 의심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2013년 재보궐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완구 전 총리 역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전 총리는 오늘 대법원 선고가 끝나고 이곳 대법원에 예고 없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대법원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자, 팽 기자, 일단 네. 뭐 정가에 미칠 영향을 제가 좀 하나 짚어봐야 될 텐데 네. 일단 각 당 반응 어떻게 좀 나올 거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의 반응은 아마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든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바른정당의 입장을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보수의 적자를 현재 경쟁하고 있는 두 당에서는 이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좀 유죄가 나오기를 내심 바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번에 홍준표 대표 체제가 강해지면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좀 더 강해졌고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 홍준표 바른한국당에 대한 이제 강해짐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현재 지형이기 때문에 예. 현재 약간 이 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이제 제1야당 대표가 이제 무죄가 됐고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의 캐치프라이즈 그러니까 강한 야당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유일한 약점을 또 뗐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도 잘 싸우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라고 앞서 얘기를 했고 홍준표 대표도 야당 대표가 강하게 나가겠다라는 거를 또 누차 얘기하는 그 스트롱맨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소야대의 관계에서 여당과 야당의 기싸움, 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더욱더 이제 깊어질 것으로 현재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네.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이런 분위기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 보실 때도 일단 뭐 지금 의석은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 굉장히 지지율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이번 이 판결 계기로 어떤 보수층의 어떤 결집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전보다는 결집이 이루어질 거예요. 일단 장애가 없어졌고 인적 청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든 간에 이제 친박 청산을 하고 있고 또 원내대표.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투톱.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얼굴마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언론에 비춰지는 것은 대표와 원내대표거든요. 근데 대표와 원내대표에 계속 비춰지는데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막말 때문에 상당히 비호감적인 면이 좀 강하죠. 예. 하지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마 보수층에서는 그렇게 비호감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원내대표가 굉장히 언론에 자주 나타나고 또 여당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보수는 좀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오늘 사실 무죄냐 유죄냐가 엄청난 정치의 어떤 변형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오늘 무죄가 아니고 유죄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야권 정치 지형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뭐 계속 자유한국당에 남을 수 없고 그러면 비대위가 됐건 아니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끌어나가야 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김성태 원내대표의 힘이 훨씬 더 막강해지고 그렇죠. 그러면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랄지 바른정당의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을 영입하면서 더 보수의 몸집을 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뭐 정말 닥쳤던 개 뭘 쳐다보는 그런 격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무죄가 났기 때문에 아마 바른정당에서 물론 앞으로 향후에 어떤 국민의당과 통합 과정에서 몇 명은 뭐 일단은 홍준표 대표가 공고해지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유승민 대표를 비롯해서 통합파들은 사실은 갈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국민의당과 바른당과의 어떤 통합은 속도를 좀 낼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홍준표 대표가 무죄가 나오는 것이 더 여당 입장은 좋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막말을 해서 비호감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이끌어줘야지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홍준표 대표가 낙마를 하고 제3의 인물이 합리적인 인물이 나와서 잘 끌어가면 사실 여당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 문재인 정부와 관계에 있어서도 좀 다른 면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의 새로운 역설적인 재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무죄 나온 것이 크게 여당의 뭐 이 마이너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홍 대표가 예전에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을 추가로 받아들이면서 네. 뭐 쪽문은 열려 있다, 약간 좀 샘문은 열려 있다라는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실 홍 대표의 입지가 지금만큼 견고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세를 더 넓히기 위한 포석이었다라는 해석도 있었었는데 네. 지금은 원내대표도 자기 쪽 인물이 이렇게 돼 있고. 당선이 되어 네. 있고 또 이렇게 꼬리표도 뗐기 때문에 이런 바른정당 의원들의 추가 영입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바른정당에서 지금 현재 구미회당과의 통합 논의가 이제 이뤄지고 있고요. 바른정당과 구미회당이 통합이 된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 바른정당은 원내교섭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구미회당과 통합을 하게 되면 다시 의석수를 늘리게 돼서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구미회당과의 지역 그리고 바른정당의 지역이 이 지역에 대한 정서 때문에 사실 통합이 어려울 수 있는 의원들도 몇 명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당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현재 나오는 상황 속인데 홍준표 대표의 체제가 더 강해지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체제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 갈 확률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불안 요소가 없어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1야당으로서의 그 위세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능성도 한번 점쳐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쭉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자신의 제1야당 대표로서의 좀 더 자유인이 됐고 그리고 입지가 다져진 만큼 책임감도 굉장히 무거워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책임감이 커졌고 홍준표 대표는 이제 정치적 승부수를 한 번 더 걸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공언을 한 게 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서 지방선거에서 6곳의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승부수가 이번 지방선거 때 이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더 큰 무게로 다가온 거거든요. 이제는 뭐 핑계거리도 없고 그렇죠. 정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제 족쇄는 풀렸지만 어깨에 있는 무게와 책임감은 더 늘어났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팽 기자가 얘기한 대로 지방선거에서 6석.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탄력을 좀 받았으니까 좀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일단은요. 향후에 일단 뭐 그 보수 이제 그 어떤 불안정성 없어졌어요. 아까 팽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뭐 대표의 막말이 비호감이든 호감이 아니든 간에 호감 뭐 있든 없든 간에 이제 그것은 상당히 좀 떨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어떤 보수의 통합을 어떻게 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 지금 현재를 보면 뭐 민주당을 꺾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6곳을 얘기했는데 적어도 6곳 이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필사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천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이 굉장히 힘을 발휘할 것이고 또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인사를 영입하는데 굉장히 사활을 걸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내년에 지방선거를 정말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면 그 다음에 총선이나 대선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이미 올라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가 사실은 홍준표 대표에 의해서는 아주 중요한 이제 어떠한 보면 이벤트가 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계속적으로 당을 장악해 나가면서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협위원장에서 지금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보니 이런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당내 인원들도 참 수용하는 것들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좀 어떻게 좀 포석을 할 것이라 보십니까? 아마 홍준표 대표의 체제가 더욱 강해진 만큼 물갈이는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당협위원장 교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인물을 영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때 이제 최대한 한국당의 색채를 덜어내면서 그러니까 기존 한국당의 그런 안 좋았던 이미지, 한국당에게 공격받던 그런 이미지들을 최대한 덜어내면서 홍준표 대표가 생각하는 구상, 홍준표 대표가 생각하는 사람들로 어떻게 채우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새 인물 영입을 어떤 사람을 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물갈이 속도전이 지금 당장 내년 초부터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당무감사에서 지역위원장 60여 명을 현재 교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현재 당내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했던 류여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당무감사에서 탈락했으니까 바로 윤리 열어갖고 징계하겠다라는 반발을 공개적으로 하니까 징계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제압을 하겠다는 제스처를 보냈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윤리가 열리면은 류여의 최고위원도 이제 류여의 최고위원의 그 당직도 지금 잃을 수도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물갈이에 대한 홍준표 대표의 거침없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네. 이렇게 반발을 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윤리위가 열리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당의 품위를 해치거나 아니면 돌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윤리위에서 징계 사안이 되기 때문에 징계 사안에 어떤 수준의 징계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당원권 정지 같은 중징계 사안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 경고 조치가 됐을 수도 있는데 확실히 윤리위가 충분히 소집될 수 있고 근데 사실 윤리위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홍준표 대표가 어느 정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숨을 죽이고 있던 어떤 친박 의원들 또 뭐 친박 핵심 서청 의원도 있겠고요. 그 중에는 또 당무감사 결과에 불만을 푼 의원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청산 작업은 뭐 싹 물갈이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계속 할 텐데요. 예. 홍준표 대표의 적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쭉 봐왔는데 홍준표 대표처럼 당대표 권한을 정말 막강하게 행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아요. 예. 눈치 보지 않고 뚝심, 추진력으로 자기 앞을 가로막는 건 다 칼로 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본인이 이렇게 막말을 했다랄지 뭐 아니면 한국당에 대해 비난을 했다랄지 하는 것은 사실 먼저 어떤 절차적으로 잘라내기 전에 말로 일단 꺾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가장 홍준표 대표하고 대책점에 서 있는 것이 친박이거든요. 근데 친박은 지금 상황은 어때요? 다 원유철 의원, 뭐 이우혁 의원, 그다음에 뭐 서청 의원도 마찬가지고 최경환 의원
친박의 구심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 정도의 홍준표 대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를 하면 사실은 굉장히 반발 많이 해야 하거든요. 기자회견도 하고 아니면 농성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목소리 내는 사람이 그러지 하나도 못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그것은 이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생명이 경각이 좀 달려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 홍준표 대표의 저런 스타일에 반발을 해봤자 얻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홍준표 대표가 가는 방향으로 이제 끌려가는 건데, 결국 그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는 개파가 없다. 그리고 친박은 결국 자연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그 당시에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웃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졌는데, 나중에 보면 그 말이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아이러니컬하고 뭐 저런 말을 하나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정치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구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재능이 좀 있지 않나. 최종심 기다린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서청호 의원이 홍 대표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고 비판 의혹을 제기했다가 그냥 무마가 됐다. 얘기를 하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싸움에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밀렸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마 본인이 뭐 녹취 파일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녹취 파일이라는 이런 카드를 꺼내면 홍준표 대표가 머리를 숙이고 올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홍준표 대표가 녹취 파일 공개하려면 공개하라 하면서 아주 비열하다 하면서 정치를 잘못 배웠다느니 뭐 그런 식으로 오히려 뭐 공격을 한 3 정도 하면 한 50, 100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 써서 좀 모르겠습니다만 깨갱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홍준표 대의 저런 강한 면들이 자유한국당에서 친박이 됐던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을 제압하는 데는 이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과연 이제 그 부분이 국민의 지지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냐 이제 그걸 봐야 해요. 그렇지만 현재 국민의 지지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 앞으로 과제는 자유한국당을 정말 자기의 세력으로 공고하고 장악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앞으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예. 사실 강한 발언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돌출 발언을 하다 보니까 많은 파장을 낳았었거든요. 근데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렇게 당선이 되면서 했던 얘기가 투사는 내가 하겠다. 네. 당대표는 좋은 일만 하고 좋은 말만 해라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번 이렇게 무죄 꼬리도 뗐고 유죄 관련된 꼬리도 떼서 무죄가 확정이 됐고 네. 또 이렇게 김성태 원내대표도 자리를 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더 태도가 좀 유해질지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홍준표 대표의 막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 철저히 계산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냥 건진 것이 사람들도 아니라? 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말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의 정치 역수가 숨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드러워질 거라는 생각은 사실 들진 않지만 앞으로도 어떤 식의 전략이 또 나아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그래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태 원내대표 그리고 홍준표 대표 이 원내 지도부와 그 홍준표 당대표의 이 두 친홍계의 완전한 체제가 지금 현재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이 홍준표 대표의 전략은 더욱더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여 투쟁에 대해서는 분명히 속도를 올릴 거고요. 안으로는 이제 친박 청산을 완전히 마무리 지으면서 당내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고, 밖으로는 대여 투쟁을 하면서 현재 계속해서 이 당의 변화를 현재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당은 이제 혁신을 보여주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대표의 당사에서의 발언 이렇게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제천 참사의 삼가 고개 숙여 국민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책위 의장과 재대책특위위원장이 현지에 내려갔습니다. 사고 원인과 수습 대책을 당 차원에서 적극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8개월 동안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휘말려서 패목강심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누명을 벗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요즘 검사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확정된 검사의 증거 조작 혐의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나를 둘러싼 음해와 칠곡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한국 보수파의 중심으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일 검찰총장이 수사팀장으로 하면서 기소한 사건이 오늘 다 무죄가 난실인데요. 김무일 검찰총장이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십니까? 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런 식으로 지시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 증거 조작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문무일 총장이 이 사건 조작에 가담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무슨지나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무슨지. 다른지. 그렇습니다. 저는 증거 위조죄입니다. 조광특위를 통해서 조직 혁신을 마무리 짓고 이젠 정책 혁신을 통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제2혁신위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최고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제2혁신위를 정책혁신을 중심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무죄 선고 이후에 기자회견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네, 우선 무명을 벗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한 이야기를 했던 게 제2라운드를 좀 암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증거를 조작한 검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문분의 또 책임 묻겠다. 예. 이게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냐라는 기자의 추가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렇다. 증거 위조죄로 기소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한 것들인지 어떻습니까? 되게 무죄 받은 사람들은요 검찰에서 이제 증거를 조작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생각지도 않는 자기가 불리한 증거가 나오면 그걸 유조됐다거나 우리가 이제 증거 뭐 유증에서도 모해 유증, 뭐 증거 변조, 유조, 예. 모해 증거 유조 변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가 생판 보지도 않은 것들이 나오면 저것은 유조돼서 나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무죄 받은 입장에서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걸 뭐 법적인 조치를 해도 아마 별다른 뭐 효과는 없지만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저런 말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수사팀을 이끌었던 게 문무일 지금 총장이잖아요. 근데 그 총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굉장히 호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걸 보면 약간 그 모순된 좀 진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법적 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오늘 기자회견에서 수사에 그칠 것인지 그건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혁신 로드맵에 대해서도 이제 인적 청산 마무리 짓고 당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2혁신위도 구성을 하겠다라는 암시를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팽재용 정치부 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